집값이 또 왜 이렇게 오를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으시고. 사람들이 집값 잡자가 아니 그런 거 할 나라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집값을 잡아요? 냉면값도 못 잡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잡힌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값 잡는 거로 가는 순간 이게 모든 게 엉클어져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조금 독특한 그럼요. 전세제도 같은 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학군이 주는 임팩트와 과거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모든 주택 시장은 지금 개편되고 있어요. 조은지의 큐?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 이력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하버드에서 부동산학을 전공을 하셨던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 대해 관심도 많고 또 사실 걱정도 많이 있잖아요. 집값이 또 왜 이렇게 오를까 이런 걱정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의 가장 좀 본질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정책의 목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택 정책의 목표가 집값 잡는 거로 가는 순간 이게 모든 게 엉클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을 잡아야 되니까 수요를 억제한다는 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사실 수요를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은 집을 사려고 하는 건데 이걸 금융 접근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집을 근데 금융 접근성은 부자들은 다 뚫어버려요. 그쵸. 상대적 약자가 이 길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집값 잡자가 아니 그런 거 할 나라 없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집값을 잡아요? 냉면값도 못 잡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잡힌 적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글로벌 도시 서울에서 집값이 오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는 도시는 그건 개판인 도시예요, 사실은. 그런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국가 주택 정책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이 본인들이 비용을 내야 돼요. 적정한 비용을 내서 적정한 퀄리티 주택에서 적정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매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임차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할 역할은 뭐냐면은 적정한 주택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게 지난 10년간 안 됐어요, 서울이. 서울시하고 중앙정부의 무책임함이에요. 두 번째는 적정한 금융으로 이 사람들이 매매할 수 있는 주택 모기지 프로그램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627하고 11호는 그거를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매매 시장을 못 가면은 월세나 전세를 사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전세 도와준 건 전 반대예요, 사실은. 근데 월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정액제로 도와주거든요. 주거 지원금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이 정률로 해줘요. 그 지역마다 월세 수준이 있으면은 자기 월급의 30% 그 차이를 보조해줘요. 미국 같은 데는. 그러면은 그분들이 최소한 월세가 대폭등하더라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딱 세 개예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들어갈 때 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주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택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정부는 적정한 주택 수준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택 금융도 모기지도 주택 대출 상품도 저소득층과 서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옥죄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옥죄면 이 사람들이 결국 월세 전세세라고 가요. 근데 월세가 지금 대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액제거든요. 더 많은 월세를 낼 거라고요. 그럼 자산 축적 기회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사실은.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주거 구조나 이런 뭐 집값 구조나 전세제도 같은 게 우리나라가 특별히 조금 독특한 건가요? 그럼요. 전세제도 같은 게 사실은 조선시대에도 있었거든요. 조선시대도 전세 사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사금융인데 미리 돈을 받은 거잖아요. 집주인이 맘 놓고 안 주는 거예요. 그때도 이걸로 송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세제도라는 거 굉장히 특이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전세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전세 가격이 그 하락한 시점은 2022년 단 한 해예요. 그 얘기 뭐냐면은 전세가 인플레이션의 해지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인플레이션보다 전세 가격 월세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세가 꾸준히 오르는 거예요. 전세가 꾸준히 오른다고 하면은 집 가격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건 하방 저지선 역할을 해요.
집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가진 않잖아요. 네. 빌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특이한 건 이렇게 아파트 위주인 거죠, 사실은. 아파트 위주.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파트 같은 유형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선호하는 유형이 아니에요. 단독주택을 선호하지.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 지금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서 주택을 못 짓고 있거든요. 네. 다 그래요, 다. 이거 똑같은 이슈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구조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네. 미국은 단독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거기는 1년이면 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요이 땅 하면 착공 준공까지 3년이고 그 전 기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외국과는 완전히 심각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주택 공급 부족은 심각한 거예요. 아주 심각한 아주 거. 심각하다. 조은지의 큐? 네, 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집을 뭐 사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할까요? 뭐 이런 시청자들도 참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 좀 합리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나 혹은 여기 지역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지역도 있으실까요? 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선은 서울은 글로벌 도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거든요. 사람들 네.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선지국 비교를 해보자고. EU 지금 다 망했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3년째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영국 망한 건 우리가 알고 프랑스 지금 거의 폭동 났잖아요. 네. 유럽에서 3개국 빼면은 사실 우리랑 경쟁할 만한 사실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스페인, 이태리를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경쟁 상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나머지 국가에서 우리랑 경쟁할 만한 데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 높은 게 좀 놀라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경제 성장률 하는 거 내년에 아마 2%대 갈 텐데 그건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네. 괜찮은 거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슈퍼스타 도시인 서울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잃어버린 20년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괜찮은 도시이기 때문에 네. 강한 나라고 서울이라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도시가 가격이 떨어진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갈 것이고 네. 물론 중간에 이제 버블이 끼면서 한번 이렇게 그 다운턴이 오긴 와요.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은 지금 버블이 끼고 있다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 신고가를 뚫지 않은 단지들이 꽤 많아요. 네. 서울같은 글로벌 도시에서 주택 보유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본인의 지금의 자본, 에쿼티가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미래의 어떤 소득이 이제 일정하게 들어와야겠죠. 주택담보대출을 내야 되니까 네. 그 부분하고 본인이 생애주가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안 오른 대로를 좀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도 막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거 대체적으로는 많은.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왜냐하면 서울은 사이클이 네.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어요. 그 말은 완벽하게 틀린 게 네. 1990년부터 그러니까 분당 1기 신도시가 분양을 시작한 시점부터 네. 분당이 개발이 완료된 96년까지 강남 집값은 그냥 쭉 빠져요. 6년, 7년에 걸쳐서 거의 뭐 20% 빠졌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IMF를 맞았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극복을 잘했으니까 노무현 정권 때 많이 올랐죠. 네. 2008년에 금융위기 딱 터졌을 때 비수도권 지역은 가격이 괜찮았어요. 당시에 수도권 지역은 6개월 동안 20% 폭락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준금리 5%에서 2% 낮추면서 2010년까지 괜찮았으나 서울과 과천 그리고 근교에 있는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네. 동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보금자리 주택 제공하면서 2010년부터 13년까지 쭉 빠져요. 그것도 한 20-30% 빠졌어요. 네. 누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부터 가격이 쫙 오른 건데 네. 코로나가 없었으면 2019년에 금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빠졌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코로나가 버블을 키웠고 2022년에 20%가 빠졌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이거는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에요. 네. 다만 상승 트렌드에서의 사이클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은 아마 버블이 조금씩 끼고 있는 단계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건 언젠가는 네. 마켓 코렉션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버블은 더 커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년 5월부터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우리나라 한은도 어쩔 수 없이 인하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버블이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다음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네. 2, 3년 후면은 2022년에 봤던 것 같은 상황이 그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혹시 교수님이 딱 이렇게 만약에 집을 사신다면은 어떤 쪽에 이렇게 사시고 싶으신 어떤 그런 지역이 있으실까요? 저는 북촌 일대요. 사실. 북촌 일대. 왜냐면 늘 그랬었나요? 네. 아니, 이렇게 도시 안에 네. 깨끗하고 범죄율도 없고 그 다음에 온갖 어메니티가 다 있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북촌은 건너 나오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용적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하늘을 볼 수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은 북촌. 북촌. 사시는 곳은 근데 강남. 그거는 멀리 떨어진 곳 사시네. 아니, 그거는 저희 네. 부친이 네. 저희가 하여튼 저희 부친 의사셨는데 네. 한 80년부터 거기서 병원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 역삼동의 저주에 빠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못 벗어났을 뿐이에요. 그 계속 그럼 거기서 이제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저쪽에서. 테란로에 논밭 있을 때 살았죠. 그때 제일 높은 빌딩이 4층짜리인데 제가 다녔던 태권도장. 진짜요? 그때 도대체 언젠가? 제가 네. 80년.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게 4층이었고 그게 태권도 건물이었어요. 태권도 학원 건물. 이야, 조심스럽지만 옛날 사람.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네. 존재 큐. 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집값을 결정하는 탑3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 뽑으실까요? 우리나라 서울에서의 아파트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팩터는 지금 업무지구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만큼 업무지구에 근접한가. 네. 근데 그 업무지구라는 게 개발의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광화문이 CBD죠. 그죠? 여의도 YBD 크고 강남 GBD가 되게 커요. 근데 이런 업무지구들은 계속 생겨나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 우리가 2호선 축으로 보면은 조금만 더 가면 잠실에도 쿠팡이 있어요, 거기도. 그것도 업무지구가 됐고. 조금 돌아가면은 성수동은 사실은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아니고 뉴 이코노미 업무지구예요. 거기는 이제 컨텐츠하고 플랫폼 기반 회사들이 직접 했다고요. 성수동도 업무지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홍대 합정도 사실 업무지구예요. 거기는 뭐 과거부터 출판사 있었고 YG가 있으면서 컨텐츠 기반이죠. 좀 내려오면 구로 가산도 업무지구예요. 거기는 이제 미디어하고 IT 쪽이 있고요. 2호선은 대부분 업무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YBD 있고 그 다음에 축이 뭐냐면은 9호선이에요. 전 세계 어디나 공항 근처에는 업무지구가 생겨요. 그게 마곡이고 이번에 부천 대장지구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기 SK 계열사들이 들어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9호선 축을 따라서 쭉 가면 9호선이 사실 쭉 가면은 당산 갔다가 여의도 갔다가 잠실 갔다가 강동으로 빠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강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 그 다음에 경부축 따라서 쭉 내려가요. 강남은 비싼 이유는 강남 자체가 업무지구예요. 우리가 얘기한 마레프가 비싼 이유는 마레프는 광화문하고 여의도 바로 정중앙이에요. 그죠?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마용성이라는 마포, 용산, 성동은 2호선 바로 아니에요. 업무지구 어디나 가기 편해요, 사실은. 그럼 문제가 뭐냐면은 2호선 외곽에 있는 강북 구들이에요. 은평구, 도봉구, 뭐 동대문, 뭐 중랑구. 여기는 제일 가까운 데가 광화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무지구로 재편이 됐고요. 그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단지가 광화문 옆에 경희궁 자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제일 비싸요. 그죠? 대단지죠. 하고, 바로 옆이 광화문이고 여기는 근데 학구는 안 좋아요. 대단히 죄송한데 건너편에 있는 여자중학교는 학생을 못 모아서 4, 5년 전부터 서울시 교육청에 폐교를 요청했어요. 즉 학군이 주는 임팩트와 과거가 달라요, 지금. 그래서 모든 주택시장은 지금 업무지구로 재편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산층 타운이 되면 그때 교육 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후발 효과예요. 따라서 제대로 된 시장이면은 업무지구 축을 어떻게 강북 쪽으로 놓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선은 제 생각엔 지금은 다 유동성 게임이에요. 유동성 게임. 아니, 정말 웃긴 게 어저께 미국도 보면은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의 수가 뭐 2, 3년 내에 최저로 됐다.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가가 떨어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유동성 게임이기 때문에요.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를 안 내릴 테니까 유동성이 안 공급되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라고요. 경기가 좋으면은 주가가 올라야죠.
이게 지금 모두 전세가 지금 다 유동성 게임으로 다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M2 같은 것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되면 더 유동성이 돌 거예요. 지금 이제 자산이라는 게 다 유동성의 게임이 됐고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지하철 접근성으로 모든 게 재편됐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 강남에서도 지하철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들 가서 가격 보시면 약간 놀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양재천 네. 남쪽은 사실은 지하철 접근성이 안 좋아요. 가서 한번 확인하시면은 그러니까 같은 지역, 가까운 지역 안에서도 그 지하철이랑 같이 연결된 그런 그렇죠. 건물은 가격이 훨씬 비싸더라고요. 훨씬 비싸요. 네, 그래서 훨씬 지금은 비싸고. 지하철 접근성으로 모든 마켓이 재편됐어요. 예. 도시 전문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이 도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은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도시거든요. 네, 그렇죠. 서울의 GDP 성장률이 대한민국보다 높냐를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높겠지라고 대답을 할 텐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GDP 상승률을 보면은 서울이 대한민국보다 낮은 해가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서울이란 도시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루고 성장을 이룰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네. 산업 성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근데 우리 그건 모르잖아요.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 두 가지인데 서울의 성장, 서울의 혁신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지방 균형 발전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의 거대한 착각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서울의 성장을 눌려야지 지방이 올라간다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파저티브 썸 게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첫날부터 나주를 가거나 전주를 가지는 않아요. 네. 서울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쵸. 이게 전형적인 파저티브 썸 게임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산업 혁신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네. 얘기 나와봤자 오피스 용적률 줘가지고 오피스 건물 만들자는 얘기만 해요. 네. 도대체 용산 국제무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거기가 어떤 도시가 될 거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용산 국제무지구 우리가 금융도시를 만들 것인지 네. MIT의 캔들 스퀘어처럼 바이오테크로 만들 것인지 IT로 만들 것인지 그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내년이 서울시장 선거니까 네. 모든 시장분들이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 퍼스트, 글로벌 G2의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서울은 글로벌 G2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중국하고는 경쟁 못해요. 근데 대도시권으로서의 서울은 북경 상해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훨씬.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 서울이 세계의 그 주요 도시들과 비교를 했을 때 딱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뭐고 또 약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강점은 네. 이렇게 힙하고 펀한 도시가 없어요. 지금 도시는 사실은 펀 앤 힙이 제가 봤을 때는 핵심 키워드예요. 힙해야 돼요. 그죠? 네. 서울이 힙하니까 성수동에서 백인 여성들이 와가지고 일하고 싶어 한다니 거기 카페에서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서 워킹 퍼밋을 받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네. 내가 죄송해요 지방대에 대충 걸어놓고 거기서 일해요. 이게 우리가 뭐 40, 50대 남성들이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르게 서울은 지금 고평가가 아니고 이미 글로벌 G2예요 이미. 그리고 서울처럼 안에 역사 자원이 많은 도시가 없어요. 근데 서촌에도 어마어마한 문화 자원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옆에 가면 경복궁 있는 거고 옆에 가면 북촌이에요. 완전히 전통적인 모습의 북촌. 밑으로 내려오면 인사동 있고요. 갤러리아 문화적 자원 있고 옆이 익선동이에요. 그죠? 조금만 옆에 가면 봉익동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종묘 나오고 종묘도 사실은 저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그렇게 한데 세운상가도 되게 유니크한 건물이에요. 사실은 르꼴보아지의 양식이 동양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장시장이에요. 광장시장 위에서 보면 그건 철거 대상이죠. 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흉물이죠. 근데 광장시장 지금 거의 글로벌 핫플레이스예요. 가면 70~80%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죠? 조금만 더 가면 동대문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동묘고 네. 동묘에서 남쪽 가면 신당이에요. 이렇게 도시의 컬러가 다른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이렇게 또 도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또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더 자부심을 자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이게 동경 그렇지 않잖아요. 동경은 다 뉴예요. 다 뉴. 따라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포텐셜은 많은데 네.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정책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죠. 네. 도시 전문가로 보시기에 되게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이거예요. 뭐
우리가 뭐 캐대언, K-팝, 네. 뭐 K-컬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서울에 공연할 데가 어디 있냐고요. 고덕돔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음향시설이 안 닿아서 거기서 공연 한 번 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하는 데가 국립체조경기장인데 이건 리모델링 한 거예요. 여기는 6개월 전에 예약받아요. 이건 거의 다 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레나로서는 그 시설이 아레나용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막 5만석 스테디움에 아레나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못 채워요. 그거는 일부나 하는 거고 네. 해외에서 봤을 때는 2만석도 채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스포츠 팀을 갖고 있는 데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약간 좀 너네로 그러면 네. 서울시 안에 전용 아레나가 지금 없는 거고 창동에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동경만 보더라도 네. 전용 아레나가 요코하마에 2개 있고 동경에 2개 있고 플러스 스테디움하고 여러 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아레나와 관련된 산업 자체를 육성을 한 거예요. 제주는 K-팝 아이돌이 부르고 돈은 동경 가서 버는 거예요, 지금. 제주를 부리는 장소가.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엔터테인먼트 센터 아레나는 시내 중심에 있어야 돼요. 네. 시내 중심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일산에서 경기장에서 뭐 예전에 콜드플레이 와서 공연하고 가셨을 텐데 네. 미쳐버리는 게 거기서 지하철 끊기면 못 가니까 끝나자마자 지하철로 뛰어가요. 아레나는 사실은 이거는 블루오션이 아니고 약간 레드오션이에요. 아레나는 반드시 옆에 복합 문화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아레나 시티 개발을 할 때가 서울시에 어디 있냐를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 용산은 국점지구가 아니고 네. K-팝 전용 컴플렉스로 만들어야 돼요. 아. 예.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네. 때 저는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너무 급격하게 했거든요. 네. 정치인들이나 시장들 나이를 보자고요. 대부분 60 이상이에요. 그죠? 근데 저도 뭐 서울대 나오고 애들 친구들 보면 이미 은퇴가 시작됐어요. 근데 정치인들하고 행정대원은 60이 젊은 나이에요, 지금. 근데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65상 이상은 사실은 극빈의 코리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60대는 후진국이고 저 같은 한 50대가 한 40대 후반과 50대는 중진국이에요. 40 이하는 선진국 애들이라고요. 선진국. 선진국 친구들이 캐대언 만들고 선진국 친구들이 K-팝을 만들었다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제발 저는 대통령하고 수상하고 서울시장 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극빈의 코리아에서 나왔던 사람들, 후진국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캐대언을 어떻게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젊은 층들이 사실은 전 세대에서 제일 가난할 뿐만 아니라 보팅 파워도 약해요. 투표권도 제일 세대가 좀 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목소리가 또 안 들려요. 아. 그러니까 진짜 한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폭동들, 네팔, 뭐 스리랑카, 파리도 마찬가지. 이거 젠지 폭동이에요, 사실은. 20, 30대가 흥분해가지고 분노해서 일어난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분노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좀 젊어져야 돼요. 조은지의 큐. 교수님 앞으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예, 사실 이건 약간 또 부동산 이런 거 도시랑 전혀 엉뚱한데 네. 소셜 벤처하고 사회적 기업들 후원하고 연구하는 걸 한 10년 넘게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문재인 정권 때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제3세계에서 못 사는 지역들을 좀 방문을 가끔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블록체인으로 이 제3세계 사람들 도와주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실 이게 되려면 하여튼 뭐 경제 생태계하고 연결이 돼서 나중에는 좀 다시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글로벌 거래소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활동하시고 있는 거 저희도 열심히 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시 전문가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